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뇌 건강 가이드 신경과 전문의 박지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도 한번 출연하셨던 천안 삼성 스마트 김석재 신경과 의원의 김석재 원장님을 모시고 몇 가지 신경계 질환에 대해서 좀 제가 여쭤보고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의 주제는 소아에서 나타나는 하지불안 증후군에 관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천안 삼성 스마트 신경과를 운영하고 있는 김석재라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여기 박재현 원장님 채널에 이렇게 영광스럽게도 이렇게 참여하게 돼가지고 아주 좋은 경험이었고, 우리 박재현 원장님 덕분에 저희 이 유튜브를 보시고 제 자체 유튜브도 있는데 제 거는 많이 안 보시더라고요. 저희 박재환 원장님 걸 보시고 이렇게 저희 병원에도 많이 찾아와 주셨는데, 그래서 이번에 다시 박재환 원장님이 또 초대를 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이 채널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시청자분도 궁금해 하실 내용입니다. 소아에서도 하지불안 증후군, 소아에서 하지불안 증후군은 사실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소아에서 나타나는 하지불안 증후군은 도대체 어떤 병일까요? 일단은 하지불안 증후군이 어떤 병인지부터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하지불안 증후군이 성인들에서는 비교적 흔한데 아직 많이 알려지진 않아서 이 하지불안 증후군이란 병을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하지불안 증후군이란 병은 우선 이 진단 이름 그대로 다리가 이제 불안하다, 불편하다 이제 그런 느낌 때문에 밤에 이제 야간에 잠들기 어렵고 자주 깨고 이런 증상들을 특징으로 합니다. 요 증상이자 이렇게 진단 기준이 있는데 네 가지 증상 주된 증상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다리가 이제 불편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싶다.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있다. 이런 게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주무르거나 스트레칭하거나 발로 좀 이렇게 털어 주거나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면은 좀 일시적으로 완화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움직임을 하지 않고 참으면은 이제 증상이 더 심해진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굉장히 특이한 건데 낮에는 거의 없거나 뭐 증상이 있더라도 경미한데 밤에 특히나 자려고 누우면은 꼭 스위치를 켠 것처럼 이제 시작되는 그런 경우가 아주 특징적인데요. 이런 네 가지 증상이 이제 하지불안 증후군의 증상이자 진단 기준입니다. 소아에서도 이런 하지불안 증후군 환자들이 성인보다는 이제 드물지만 이제 다리가 불편해서 이렇게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소아 하지불안하고 성인 하지불안이 서로 다르지는 않고 하지불안 증후군 증상이 소아에서 나타나면 이제 "소아의 하지불안 증후군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음. 그렇죠. 그러면 그 소아 하지불안 증후군이 좀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차이가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기본적인 뭐 이제 병의 특성, 그 병이 이제 생기는 뭐 병태생리라고 하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동일한데 어떤 게 이제 다르냐면 우리 박지원 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진단이 왜 어렵냐면 증상을 잘 표현하지 못해서 이제 그런 거죠. 성인들조차도 와서 이제 "다리가 불편하다." 그러면 "그 느낌이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교과서적으로는 뭐 "저립니다.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표현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임상에서 이제 환자들 와서 제일 제가 많이 듣는 거는 이야기 "표현을 못 하겠다. 말로 음. 어떻게 얘기를 못 하겠다. 불편한 거다." 예 이렇게 이 정도로 아주 좀 두루뭉실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들은 이제 그런 표현조차도 이제 어렵기 때문에 그냥 뭐 무작정 엄마한테 좀 막 "주물러 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불편해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보통 좀 이렇게 관찰력이 좋은 부모님들이 아이가 자꾸 주물러 달라고 하니까 좀 이렇게 찾아보시고 부모님들 찾아보시고선 '아 이게 우리 아이가 혹시 하재불안 증후군인가?' 이렇게 해서 이제 데려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이제 하지불안 증후군이 진단 못 되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다리가 아프다, 불편하다고 했을 때 이게 성장통으로 많이들 오해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심지어 많은 의사들, 소아과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게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성장통과 구분을 할 수 있는 팁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성장통하고 이제 하지불안 증후군이 사실 좀 구분이 어려울 수 있죠. 이게 증상을 정확하게 이제 표현하지 못하니까. 근데 사실 아주 좀 이렇게 자세히 좀 들어보면은 성장통은 말 그대로 통증이고
하지불안 증후군은 사실 통증하고는 조금 다른 감각이거든요. 불편한 느낌인데 그래서 이제 주로 성장통도 야간에 심해지는 건 많은데 맞는데 이렇게 좀 마사지 해 주고 그러면은 이제 증상이 좀 완화되는데 하지불안 증후군은 이제 통증보다는 불편한 느낌인데 이것도 이렇게 좀 주물러 주면은 이렇게 일시적으로는 좋아지지만 이게 이제 계속 그게 반복되는 거죠. 이제 고런 식으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고 사실 하지불안 증후군하고 가장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결정적인 어떤 그 감별 포인트라고 하죠. 어떻게 이걸 구분 지을 수 있냐. 치료에 대한 반응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불안 증후군 같은 경우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철분 주사하면은 거의 대부분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 이제 치료적 진단이라고 하는데 어떤 치료가 굉장히 잘 들으면 그 치료를 했을 때 잘 들으면 이 병이고 그러니까 하지불안 증후군이고 아니면 '아 성창통일 수도 있겠구나.' 뭐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 소아과 선생님들 이제 세미나에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소아과 선생님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은 그냥 성장통에 철분 치료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성장통 호소하는 애들한테 철분제 이제 주사까지는 아니고 먹는 약을 줬을 때 효과가 있어서 그냥 아름아름 소아과 선생님들은 성장통 아이들한테 철분제를 자기들은 준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보면 이제 그렇게 해서 좋아지는 아이들이 아마 하지불안 증후군이 아니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이제 소아에서 이제 하지불안 증후군이 왜 생기냐 도대체 이게 보호자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 하지불안 증후군이 이제 성인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하지불안 증후군의 원인이 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지불안 성인에서의 일부 그리고 소아에서의 대부분은 이제 철분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철분이 그 우리 뇌 안에서는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하지불안 증후군에서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도파민을 만들 때 그리고 이게 뇌에 흡수되고 그 작용을 할 때 이 철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철분이 이제 부족하면은 하지불안 증후군이 이제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병에서 또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왜 밤에만 심해지냐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뇌 안에서 이 도파민이 이 일주기가 있다고 그럽니다. 낮에는 이제 좀 많이 잘 생성되고 하는데 밤에 좀 활성이 낮아지는 게 이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의 이제 특성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밤에만 나빠진 이유가 낮에는 그래도 철분이 조금 부족해도 어떻게든 이렇게 도파민을 만드는 공장을 돌려 가지고 증상을 조금 이렇게 안 생기게 할 수 있는데 그게 그 레벨이 아주 약간 크리티컬하게 그 증상이 생길랑 말랑하는 그 레벨까지 떨어져 있으면은 밤에 이제 도파민이 만드는 쉽게 말하면 공장이 쪼끔 이렇게 원활하게 안 돌아가니까 고때 이제 증상이 좀 밤에만 또는 밤에 주로 나빠진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라고 때문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요. 소아에서는 이제 그게 중요한 이슈는 아닌데 이 성인들에서는 이 도파민 얘기를 들으면 이제 막 좀 찾아보면은 도파민이 안 만들어지니까 그런 병을 막 찾다 보면은 이제 파킨슨병이라는 게 나오죠. 그런데 파킨슨병하고 하지불안 증후군은 완전히 다른 병이거든요. 네, 파킨슨병은 이 도파민을 만드는 공장 자체가 완전히 뭐랄까 파괴된 상태라고 그렇죠. 이해하시면 네. 되고 하지불안 증후군은 공장은 괜찮은데 공장은 사실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걸 만드는 원료 그러니까는 이제 주로 소화에선 철분인데 이 철분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약간 특히 밤에 좀 덜 생겨서 생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 그러면 이제 도파민과 관련 있는 또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ADHD라는 요새 많이들 특히 소아에서 진단받고 또 이 치료제를 먹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또 공부에 도움이 된다, 학습에 도움이 된다라는 또 그 소문 때문에 또 복용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ADHD랑 하지불안 증후군 사이의 관련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하지불안 증후군하고 ADHD가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이 아까 말씀드린 소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일단은 오해를 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모든 하지 불안 증후군이 철분 때문인 건 아니거든요. 근데 소아에서는 상당수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철분 부족 때문에 생기는 거긴 한데 소아의 하지 불안 증후군에서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작용하는 그 위치는 사지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하지 그러니까는 다리에서 오는 감각이 뇌에다 전달될 때 그거를 필터링해 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뇌관이란 부위 그리고 시상 그리고 척수의 상부 이런 데에 걸쳐져 있는데 도파민이 그런 필터링 기능을 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도파민이 부족하면 필터링 기능이 약해서 엉뚱한 감각들 그러니까 필터링 돼야 되는 감각이 뇌에 입력이 돼서 이렇게 불편한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건데 ADHD란 병에서 도파민은 어디 역할을 하냐면은 우리 뇌에 있는 전두엽 요게 이제 우리 뇌의 CEO라고 하는 네. 부분인데 그 전두엽이라는 부위가 그런 집중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ADHD 환자는 전두엽에 있는 도파민이 이제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럼 왜 부족하냐? 아까처럼 파킨슨병처럼 공장이 문을 닫은 거냐? 그거는 아닌데 도파민은 사실은 만드는 시스템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제 몇 가지 가설이 있지만 이제 가장 그 좀 이해하기 쉬운 가설은 그 도파민 이제 트랜스포터라는 게 있는데 이제 도파민이 어떤 작용을 하려면은 신경 세포들 사이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걸 다시 이제 재흡수해 주는 단백질이거든요. 그런데 ADHD 환자는 그 단백질의 역할이 너무 강해 가지고 너무 음. 빨리빨리 흡수가 된다는 거죠. 역할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고 이 ADHD란 진단을 뜯어보면 이 AD가 이제 그 집중력 장애, 집중력 결핍, 그리고 HD가 과잉 행동인데 아이들이 그 과잉 행동을 하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은 ADHD 환자에서 어떤 보상작용이거든요. 도파민이 부족해서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이걸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행동을 해 가지고 어떻게든 집중력을 좀 올리려는 그러니까 도파민을 좀 분비를 이제 내적으로 시켜 보려고 하는 거죠. 이제 고런 병인데 이 ADHD 환자에서도 도파민 트랜스포터의 역할이 너무 세서 이런 병들이 생기는데 철분이 부족해서 생산량 자체가 약간 약하면 이제 쪼끔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철분 치료가 그 하지불안 증후군뿐만이 아니라 ADHD 환자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역할을 한다. 이제 그런 보고들은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말씀하셨던 그 이제 학생들이 먹는 그 이 메틸페니데이트라고 하는데 그 약의 작용 기전이 그 도파민 트랜스포터를 이제 좀 막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냅스라고 하죠. 이제 신경 세포들 사이에 도파민이 좀 더 오래 머물게 그래서 이제 집중력을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꼭 필요한 분들에게 네. 먹으면 정말 효과 좋은 약인데 또 약간 오남용의 문제도 네.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다리가 불편해서 특히 이제 잘 때 불편하니까 잠을 잘 못 자고 우리 애가 뭐 예민하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애는 어렸을 때부터 예민해요. 잠을 잘 못 잤어요. 아주 어린 아이들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서 무슨 검사를 해서 우리가 진단을 어떻게 내려드리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하재불안 증후군은 이제 임상 진단이거든요. 임상 진단이라 하면 이제 증상을 듣고 '아 이 병이구나.' 사실 이제 그렇게 해서 추정 진단 상태가 되는 건데 어떤 뭐 아까 도파민 얘기를 드렸지만 도파민 활성이 진짜 떨어졌는지를 영상화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이제 그런 방법은 없고 뭐 성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면 다원 검사라는 걸 할 때 처음에 이거는 이제 잠들기 전에 주로 증상이 나오니까 이렇게 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다리를 움직이지 마세요." 이렇게 명령을 해서 얼마나 오래 버티나 그러니까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못 버티고 얼마 만에 다리를 움직이게 되나 이런 걸 보고 이렇게 진단을 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인제 증상을 듣고 이제 진단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이가 직접 자기가 이제 이 병에 대해서 이제 성인처럼 얘기하려면 못해도 뭐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는 돼야 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어린아이들은 제가 치료를 한 아이들 중에는 뭐 5살, 6살 이런 아이들도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잘 관찰을 해 보다가 자꾸 자기 아이가 밤에 잠을 못 자고 막 자꾸 주물러 달라고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제 결국은 전문의가 이제 이야기를 듣고 진단을 해 줘야겠죠. 예. 음.
그러면 이제 검사보다는 일단 얘기를 듣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단을 하게 되면 치료는 어떤 치료를 받으면 좋아질까요? 이게 성인하고 소아하고 좀 이게 결정적으로 다른 점인데, 성인 같은 경우는 하재불안 증후군이 의심되면 첫 번째로 하는 게 이제 그 치료적 진단의 범주에 들어가는데, 도파민 효연제라고 해서 이제 도파민을 이렇게 자극시켜 주는, 음. 뭐 식용 도파민을 좀 뇌에다 잘 넣어 주는 그런 약을 써 가지고 증상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지를 보고, 하재불안 증후군이면 그 약 도파민 효연제가 굉장히 잘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처음 한 일 주일 정도 이렇게 평가를 해 가지고 "아 증상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아 그러면 이제 이 도파민 효연제 잘 들으니까 이 병이 맞구나.' 이렇게 진단하는데, 소아 같은 경우는 이 도파민 효연제를 쓸 수가 없거든요. 이제 금기라서. 물론 아주 예외적인 경우 너무 심하면 이제 써볼 수는 있겠지만, 보통 약을 줘서 이렇게 진단을 하지는 않고요. 이제 철분을 주는 방법을 하는데, 철분 같은 경우는 주사도 있고 먹는 약도 있는데, 뭐 빠르면 한 4주 정도, 그다음에 경구약 같은 경우는 이제 12주 정도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되는 게 단점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철분을 줄지 어떻게 줄지 뭐 이런 걸 보려고 이제 우리가 혈액 검사를 해 가지고, 이제 몸 안에 저장된 철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 페리틴이라고 하는데, 그 페리틴 수치를 이렇게 측정을 해 가지고, 그리고 트랜스페린 포화도라는 것도 이렇게 같이 보는데, 그 두 가지 수치를 보고 이제 철분을 줘 보고, 철분을 줘서 반응을 보고 확진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 소아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철분 주면 거의 대부분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몸 안에 저장된 그 철분 수치, 페리틴 수치가 낮을수록 반응이 더 빠르고 더 잘 나오고 반응이 나올 확률도 높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하지불안 환자를 볼 때 페리틴 수치를 보고, 이 환자가 우리가 이제 100이 넘으면은 사실 이렇게 철분 저수 좋아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 100이 넘는다 그러면 거꾸로 저는 이제 '이 환자는 하지불안 증후군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음.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치료해 보면 제일 문제가 페리틴이 이제 100 이하면 주사를 하면 되는데 이제 100 이상이 될 때는 철분 주사 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하시나요? 그게 이제 제가 소아하지불안 증후군을 이렇게 지금까지 본 경험상 네. 거의 대부분은 철분 수치가 100 미만, 거의 대부분 50 미만에 떨어져 있긴 한데, 아. 그래서 거꾸로 이제 100이 넘으면 음. '아닌가 보다.' 그렇게 음. 보는 건데, 이게 아주 막 딱 떨어지는 환자들도 있지만, 우리가 봐도 '아 이게 화재불안 증후군 증상을 얘기하는 건가?' 좀 애매한 인제 네네. 아이들이 있거든요. 음. 그런데 페리텐 수치가 높다, 뭐 예를 들어 한 150 나왔다 그러면은, 화재불안 증후군일 수 있으니까 철분을 주는 쪽으로 저는 결정하지는 않고요. 음. 높으니까 이거는 화재불안 증후군은 이제 아닐 거라고 저는 이제 음. 보고, 그냥 이제 그 좀 추적 관찰을 하든지, 음. 뭐 아주 예외적으로는 그 성인에서 쓰는 도파민 효연제를 써서 반응을 보는 음. 방법도, 이제 저용량을 써 가지고 한 2-3일 정도 보는 것도 음.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직 그렇게까지 해본 적은 없는 것 음. 같습니다. 네. 저는 실제로 보면 철분 주사 가능하면 철분 주사를 하고 증상이 맞다고 하면 도파민 효연제를 저는 처방을 좀 하는 편이고 근데 아주 어린 친구들까지는 제가 사실 그렇게 치료는 저도 안 해봤고 보통 이제 중학생 이상에서는 그렇게 해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제가 또 이렇게 듣다 보니 궁금한 게 그러면 몇 살부터 철분 치료를 그러니까 특히 이제 먹는 약이 아주 어려도 크게 부담 없이 줄 수가 있는데 그 주사 치료 같은 경우는 보통 몇 살까지 경험이 있으세요? 만으로 하면 이제 4 아, 살까지 네 이제 치료를 해본 적이 살까지도 있는데, 예. 인제 소아에서는 몸무게당 이제 15 밀리 정도를 이제 주잖아요. 그래서 한 20 킬로 되면은 한 300 밀리 정도 이렇게 주고, 근데 소아는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뭐 느낌인데, 뭐 이거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온 건 아닌데, 성인에 비해서는 빨리 나오는 것 같아요, 반응이. 효과가 예. 뭐 예. 거의 뭐 다음 날부터 확 좋아졌다 뭐 이런 경우도 있어 가지고, 음. 그래서 좀 체감상으로는 성인보다는 쪼끔 이제 빨리 오는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이제 주는 방법에 문제가 있죠. 먹는 약을 쓸지 주사를 줄지, 뭐 이거는 성인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주사를 훨씬 선호를 하거든요. 음. 왜냐하면 이 먹는 약이 사실 매일 먹어야 되고, 뭐 부작용도 꽤나 있고, 뭐 심한 건 음음. 아니지만 뭐 음음. 위장장애 같은 부작용이 있고, 하긴 아이는 이제 대부분 굉장히 힘들어서 오니까 이제 빨리 음. 좋아지게 하고 싶은 마음에 주사를 좀 더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아이가 왔는데 하지브란이 정말 확실한 것 같아요, 증상이. 네. 그런데 그러면은 피 검사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네네. 페리테는 재야 되니까. 네네. 그럼 체열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할 거, 음. 체열을 어차피 할 거 음. 이제 그 철분제를 그냥 주사로 같이 주는 거죠. 음. 그러니까는 원칙은 주사를 주기 전에 페리텐 수치를 음.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페리 그러면은 주사를 두 번 찔러야 되니까. 네네. 근데 너무나 확실할 것 같다. 확실한 것 같다. 음. 그러면은 이제 보호자하고 충분히 상의해 가지고 두 번 고생시키지 말고 한 번에 빨리 합시다. 그래서 페리틴 측정하고 그다음에 그날 그냥 바로 주사 주고 음. 그다음 다음날 페리틴 수치 다시 확인하고 음음. 그렇게 또 하고 방법이 될 있습니다. 것 예. 같아요. 사실 지금은 이제 페리틴이 이제 성인에서는 100 이상이더라도 실제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100 이상이더라도 효과가 사실 주면 대부분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연구는 300mg 기준으로 이제 그런 시도하는 그렇죠. 연구를 예. 이제 하고 있으니까 예. 뭐 빨리 주는 것도 참 좋은 네.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음. 이번에 또 그 하재브라운 증후군 이제 올해 가이드라인도 바뀌고 철분제가 조금 더 이제 음. 에비던스가 좀 더 세졌는데 그 지금 이 박찬원 원장님이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하셨는데 이 우리가 혈액 검사에서 잰 그 철분 수치, 페리틴 그 수치하고 뇌에 있는 수치하고는 사실 비례한다는 건 가정이거든요. 그런데 개별 환자들을 보면은 이게 부검 결과들 보면은 여기에는 되게 모면에 이제는 피 검사에선 많았는데 뇌에는 상당히 부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브란 증후군이 확실하면은 성인은 거의 이제 주는 추세죠. 음. 그 아까 얘기하신 300 이상 너무 높으면 이게 또 그거 자체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 그런 이제 사실 300 이상 나오는 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이제 100 뭐 75 이런 기준점들이 있었는데 요즘엔 뭐 100을 넘어도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보험이 돼 가지고 예전에 철분제 너무 비쌌거든요. 한 번 주려면 뭐 60만 원 이래 가지고 이거를 줘 가지고 효과가 없으면 이제 쓰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의사 입장에서도. 근데 요즘에 이제 보험이 되면서 뭐 가격이 이제 합리적인 수준으로 떨어져 가지고 뭐 한 11만 원 이 정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성인은 거의 뭐 안 줄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이제 그 아이들의 하지 불안증후군의 장기적인 예후가 어떻게 되냐. 즉 이제 커가면서 좋아질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좀 계속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마지막으로 코멘트를 음. 좀 해주세요. 일단 하체불안 증후군 철분 주면 이제 대부분 좋아지는데 그냥 이게 이제 아주 긴 관점 말고 한 1년 정도 관점에서 보면은 성인도 마찬가지인데 한 10명 중에 한 두세 명 정도 인제 재발을 해서 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은 이제 다시 철분제를 주면 또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좀 예방하려고 이렇게 '먹는 약을 좀 써 볼까?' 이런 것도 그러니까는 이제 수치가 어쨌든 다시 떨어져 재발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든 쪼끔 방어하는 목적으로 먹는 약을 이제 뭐 요즘 영양제 형태로도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게 그 아이들이 예를 들어 한 4 살, 5 살에 시작된 아이들이 계속 청소년 그다음에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이게 반복되느냐. 그런데 뭐 그게 구체적으로 긴 시간 동안 연구된 바는 없지만 보통은 뭐 이제 한 청소년, 사춘기 전후 이렇게 가면서 좀 이제 증상이 많이 완화되고 없어지고 뭐 이렇게는 많이 알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오늘은 이제 하지 불안증후군 중에서도 이제 많이 이제 알려져 있거나 또 많은 병원에서 사실 잘 치료를 안 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소아 하지 불안증후군 치료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오늘 소아 하지 불안증후군에 대해서 치료 경험이 많고 또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를 꼭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다. 약간 사명감을 가지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김석재 선생님과 또 새로운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신경과 전문의 박지현이었고 예. 신경과 전문의 김석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